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목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으로 약 6개월여 만에 1,200명대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초입 단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현 수준이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델타 변이가 4차 대유행의 가장 큰 변수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가장 강력한 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거리 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는 사실상 외출 금지에 해당하는 단계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는 등의 강력한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6일 육군 3사관 학교에서 백신을 맞은 생도 약 500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삼겹살 파티를 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예 군사훈련을 앞두고 격려 차원의 회식 자리였다고 해명했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하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 지침이 느슨해지자 군부대 내 감염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제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만 53명이 확진됐는데 동선이 겹치는 일부 인원이 아직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청약 제도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또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돼 있죠. 그래서 현 제도에선 3040 세대의 주택 청약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이 3040 세대를 배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연령별로 일정 분양 물량을 할당해서 청약 당첨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만 청약 가점을 쌓아온 5060 세대에선 역차별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 상승하면서 1,6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인데요. 기름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국제유가 영향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석유 수요는 회복하고 있는데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오르는 기름값에 이 서민들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7월 7일 어제 하루만 저녁 9시 기준으로 총 1,113명이 확진돼서 이틀 연속 확진자는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3만여 명이 늘어나서 총 1,543만 명을 넘어섰고 2차 누적 접종자는 546만여 명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마로 인해 흐린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 소식 나와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경북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자세한 비 예상 보시면 경북권과 제주도의 예상 감수량 30에서 80mm, 제주 산시 12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중부지방과 호남지방, 또 경남, 울릉도, 독도는 5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5도, 한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겠고요. 또 도로도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월 8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첫 번째 순서 돈이 보이는 경제 시간입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네, 첫 번째 주제는요. 이것만 알아도 주린이 탈출, 주식 초보 돈 버는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하십니까?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주식에 대해서 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식에 대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주식은 하고 싶은데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이경민 증권사 연구원 또 방송인 박수림 씨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지난해부터 정말 주식 열풍이에요. 열풍이죠. 아유, 난리 났죠. 그 주변에 보면 정말 주식 안 한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열풍인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주식 열풍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상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 그리고 위기가 벌어지다 보니까 글로벌 주요국들에서 돈을 많이 풀고 정책을 쏟아내면서 이제는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열풍이 시작되었는데요. 한국에는 동학개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는 로빈 후드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열풍을 끄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도 사상 처음으로 3,300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라고 한다면은 주식시장,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대표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980년부터 100으로 놓고 본다면 33배가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주식 얘기를 하면 항상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게 뭐 시가총액 이런 말도 있고 코스피도 있고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시작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수림 씨는 좀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난 주식 몰라요. 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주린이가 제가 바로 주린이에요. 네. 저축이라는 건 그 돈을 모으기만 하면 되잖아요. 또 주식은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맞아요. 정보도 너무 많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항상 뭘 하기 전에 기본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가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식이 뭡니까? 주린이지만 그래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왔습니다. 주식,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그 회사 일부를 사는 겁니다. 제가 P자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P자 조각조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각조각이 다 주식인 거예요. 그러면 요 주식을 산 사람들을 주주라고 합니다. 그 이재용 님이 이 주식을 한 6개 샀어. 그럼 네. 대주주야. 아, 그렇죠. 부자인 거야. 네. 근데 이게 또 뭐 상한가 친다.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 조각의 수익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피자 한 조각을 얻어서 저한테는 어떤 득이 되는 거예요? 일단 먹으면 배가 부르겠죠. 그리고 자기 가치가 올라가는 분들도 네네. 있겠고, 또 하나는 한 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내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이 생기고요. 그리고 네. 또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돼서 그 수익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일정 비중은 제 몫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의 장점은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주식을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기업, 그 산업, 그리고 한국 경제, 글로벌 경제 좀 관심만 조금만 넓혀 보신다면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부동산과는 조금 다르게 좀 가벼운 금액, 뭐 커피 한 잔, 또 한 끼 식사값으로도 주식 한 주를 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 최근 뭐 다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다들 접근이 쉽습니다. 스마트폰에 MTS라는 시스템만 깔게 된다면 매수, 매도, 그리고 내 잔고가 얼마인지,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젊으신 분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모두 다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상품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으니까 단순하게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관련된 상품들까지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이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무엇보다도 투자한 자금이 기업한테 간다면은 그 기업이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때 있어서 그 자금을 가지고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한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장점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점도 있는 거잖아요. 네. 가장 큰 뭐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예금하고 적금과는 달리 원금 손실 위험이 있겠죠. 네. 가치 평가를 하다 보니까 기업 가치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뭐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주식 투자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이 뭔지 주식의 기본을 알았다면 이제 네.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계좌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주식 어린이, 주린이 탈출 첫 번째 단계는요. 주식 계좌 만들기입니다. 주식 계좌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스마트폰하고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원하는 증권사 어플리케이션 설치한 다음에 개인 정보를 이렇게 차근차근 입력하면 끝! 네. 10분 만에 주식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네, 10분이 안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계좌를 만들었으면 뭔가 첫 줄을 또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어떻게 하나요? 일단 주식 구매하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네네. 그래서 거래를 위한 임시로 보관하는 예수금이라는 데다가 돈을 넣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은 주식 그리고 좋은 주식을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예수금 금액에 맞춰서 주식 수량과 금액을 입력하시고 준 버튼을 누르신다면 쉽게 주식 매매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제가 뭐 직접 판 건 아니고 남편이 팔았어요. 돈이 왜 바로 안 들어오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한국 예. 거래 시스템이 좀 삼거래, 그러니까 독특한 결제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네. 바로 3일 결제 시스템입니다. 주식을 사게 되면은 이틀 뒤인 3일째 되는 날 실질적으로 내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주식을 매도한다면 매도한 날 이후 3일째 되는 날 매도 대금이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에 돈 넣고 빼는 것처럼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고 네. 거쳐 네. 오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저희가 매매하는 주식은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온라인 증권, 온라인 전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전자증권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매매하면 증권사, 거래소, 그리고 예탁결제원, 투자자 이렇게 네. 몇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 한 3일 정도 네. 결제 시스템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더 있어요. 네. 제가 주식 한 주를 10만 원에 샀습니다. 17만 원에 팔았어요. 네. 7만 원이 이득이잖아. 7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덜 들어오는 겁니까? 왜요? 많은 분들이 매매 차익이라고 한다면은 매도한 금액에서 매수한 금액을 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네네. 조금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매도할 때 일정 부분 붙고요. 그리고 증권 거래세라고 해서 0.23% 정도가 거래세로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근데 수수료. 10만 원에서 7만 원에서 야 70%를 먹었. 5년 전에 5년 전에. 이걸 또 가지고 계셨던 게 또 대단해요. 예. 근데 말씀해주신 수수료가 증권사별로 다 다르던데요? 네,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MTS라 그러죠. 모바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또 HTS라 그러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 그래서 컴퓨터에서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른데 이 또한 수수료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증권사별로 좀 꼼꼼히 따져보셔가지고 네. 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비용단에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증권 거래세는 뭐 모두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매도할 때만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수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을 매매하고 거래하는데 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요거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주식의 용어들을 또 잘 네. 모르겠는 게 있어서 어려워요. 예. 그 용어 좀 한번 알아보죠. 네, 일단은 최근 또 많이 언급이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네. 공모주라는 공모주. 게 네. 뭐 작년부터 굉장히 열풍이 불어가지고 공모주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보시고 뉴스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는 워낙 큰 기업들이 또 공모주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광풍, 열풍 이러는 뉴스 기사들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이 공모주가 뭔지 보다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그렇죠. 공모주라는 것은 공개 모집 주식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기반을 딱 잡으면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죠. 네. 이때 기업이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가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배정하는 그 주식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받기 위해서 청약을 하고 주식을 배정받죠. 네. 요걸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예. 네. 야, 많이 공부하셨네요. 머리 조금 끄지는 더 줄 알았어요. 보충해서 이 절차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말씀하셨듯이 증권 계좌가 있어야 네. 되는 거고요. 그런데 네. 공모주 청약은 모든 증권사에서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모 절차에 참여한 증권사, 그 증권사에서만 되기 때문에 뉴스나 이런 그런 쪽에서 어떤 증권사에서 이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증권사의 계좌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차는 좀 쉬운데요. 네. 증거금을 입금을 하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쭉 절차가 진행됩니다. 며칠 지난 뒤에 공모주 청약이 마감된 뒤에 한 2, 3일 뒤에는 경쟁률이 얼마였고 그에 근거해서 어떤 분은 몇 주, 어떤 분은 몇 주. 그러니까 증거금에 따라서 주식이 조금 할당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동으로 확정된 주식이 있고 또 궁금하시죠? 증거금이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1억을 넣었는데 내가 10주만 받아서 이제 1,000만 원만 받고 이제 9천만 원이 남았으면 어떻게 되냐? 이 증거금은 자동으로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약 신청까지만 하시면은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어려워하시지 말고 좀 증권사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계좌를 개설하신다면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또 어려운 단어. 증거금. 이거 뭐 경찰도 아니고. 증거금은 그렇죠. 뭔가요? 쉽게 말해서 증거금은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미리 예탁하는 그런 보증금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공모주를 하려는 이유는 수익률이 괜찮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모주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굉장히 놀라실 수도 있을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드리면은 올해 입성한 뭐 제약업체라든지 큰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뭐 100%, 400% 수익률을 내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고요. 이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모주가 뭐야? 그리고 공모주가 어떻게 투자해? 이런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엄청난 수익률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공모주 얘기하고 또 관심 갖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그 용어 중에 따상이니 뭐, 따따상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네, 여러 네. 의미가 있죠. 따상이라고 한다면 좀 공모주는 이게 주식 거래하는 데 있어서 상한가, 하한가는 30%인데요. 네. 공모주 이 경우는 좀 특별하게 지금 증시에 들어가는 날 2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따블이라 그래서 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 용어 풀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설명할게요. 거기서 얘기하시면. 우리 택시 탈 때 택시 안 잡히면 더블 이러잖아요. 네. 더블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상이란 건 더블 상한가의 줄임말인데 네. 공모주가 처음 상장될 때 공모 가격의 2배에서 시작해서 첫날 상한가 탁 치잖아요. 네. 따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기분 좋겠다. 아이, 그렇죠. 따상 듣기만 해도 그렇죠. 근데 또 이 따상 뭐 이런 공모주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던데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가치평가,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얼마 정도의 가격이 매겨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좀 큰 게 맞습니다. 올해 네. 하반기에는 워낙 큰 기업들이 네. 들어보시면 다 아실만한 기업들이 네.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워낙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네. 기업 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네.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인데 150만 원, 200만 원짜리로 평가를 해서 네. 공모를 한다면은 좀 가치평가가 너무 높지 않나라는 논란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전문가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열기가 뜨거운 만큼 고평가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네. 지나치게 높게 평가가 된다면 투자자들 분께서도 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근 상장 그 배터리 한 제조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요. 해당 회사는요, 공모 청약 사상 역대 최대인 80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 따상은 당연할 것으로 봤죠. 그런데 예상을 깨고 시초가보다 26% 폭락했습니다. 애초에 공모가가 과하게 높게 책정됐긴 했지만 이런 일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모주 청약할 때 주린이가 알아야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공모주 청약 메뉴에 투자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 공모주가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자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투자 위험 요소는 무엇이고 가치평가는 어떻게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는데 거기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재무제표라든지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신다면 전반적으로 이 기업이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 좀 가늠자 역할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투자 설명서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식은 주식 투자가 돼야지 주식 투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경민 증권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이 보이는 경제 두 번째 주제는요. 5차 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오차 재난지원금 나에게도 해당이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윤곽은 드러났어요.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부분 얘기 나눠보죠. 정철직 경제평론가 이호선 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될지에 대해서 뭐 정부 여야 의견이 엇갈렸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득 하위 80%의 국민 1,800만 가구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자, 이르면 8월 여름 연휴 기간, 휴가 기간 늦어도 8월 초까지, 9월 초까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될 예정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더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네, 지난해에는 상한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상한선 없이 그냥 인당 지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2차 추경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했었죠. 네. 정부가 우리에게 일명 돈을 지급하는 뭐 이런 네. 거였었는데 그때를 보면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가 60, 80, 4인 맞아요. 가구가 100만 원. 네. 이게 캡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5인 가구는 얼마냐? 100만 원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작년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가 가구에서 한 명이 대표 수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그 가장이. 예, 맞아요. 가장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어떤 집안에 따라서 네. 좀 분란이 있을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이번은 그런 점들을 좀 많이 보완을 해서 개인별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당 25만 원 하고 소득 기준으로 자른 다음에 이제 해당 가구에 개인별로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뭐 25만 원을 받는데 6인 가구다라고 네. 하면 150만 원. 네. 7인 가구가 있다. 거기에 또 25만 원. 25만 원. 이런 식 상한선이 없어진 것이 또 하나 개인별 지급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저희는 기부를 해서 사실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변에 있는 분들 통해 가지고 저희 함께 많이 나눴던 얘기 있죠. 그거 받아서 뭐 할까?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저도 주변 분들께 진짜 많이 얻어 먹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때 식당에 가서 야 이제 소비가 좀 진작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는 게 아니라 네. 80%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나 받을 수 있나? 그렇죠, 맞아요. 누구는 받나 안 받나 맞아요. 이런 게 되게 이제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즉 관심이 모이는 부분이 나는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소득 하위 80% 기준은 뭐냐 이런 네.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이 안을 좀 보면은요. 건강보험료를 선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소득 하위 80%에서 자른다. 이건 네. 뭐냐? 상위 20%가 못 받는다는 네.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기준이고요. 이걸 좀 바꿔 말하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조금 어려운데 네. 소득 기준으로 우리 국민을 쭉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럼 거의 가운데를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100만 원이라고 치면 여기에서 180% 그러니까 180만 원 이하까지만 받게 되고 180% 이상 만약 190만 원, 200만 원은 못 받게 된다. 네. 예를 들은 겁니다. 네. 이런 기준으로 일단은 선별 기준을 정했습니다. 네. 아,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80%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게 뭐 세전 월소득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는 네.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소득을 1등에서 꼴등까지 줄을 쫙 세웠을 때 딱 중간 그 소득을 집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180%라는 건 정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 소득의 1.8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는 어떻게 되냐? 세전 월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 원,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중위소득으로 지금은 계산을 해봤지만 네. 이번에 기준이 되는 게 중위소득 기준으로 뭐 180% 이게 아니고 하위 80%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걸 이제 기준이
건보료 기준으로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요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어떤지.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판넬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말말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득 하위 80% 선별 자신 있나? 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일단 기준은 정해졌잖아요. 네. 하위 80%, 기준 중위소득의 180%인데 기준이 이제 정해졌는데 구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일단 현재는 이제 건보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방침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건보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보료 체계 조금 이따 또 따로 설명하겠지만 샐러리맨들과 지역가입자, 뭐 개인사업자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이제 지역가입자가 나눠져 있는데 이제 하위 80%라는 것은 저 둘을 다 합치는 거예요. 모든 지역 그 건강보료를 다 합친 다음에 거기서 중간값을 찾고 그 대비 180%. 굉장히 좀 복잡하게 네, 느껴지기는 네. 하지만 건보료를 쓰는 이유는 일단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데이터가 적절하게 반영했냐 안 했냐는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당국은 일단은 저 하위 80%를 찾아낼 수 있는 뭐 근거는 건보료가 가장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를 나눠지기는 하지만 그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제 80%를 자르게 되는 이런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자영업자에게 불리하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아, 이게 이제 건보료의 기준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지역가입자하고 직장가입자.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겠죠. 네. 근데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샐러리면 월급 기준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 반영되는 것을 보면 일단 이것도 복잡하게 뭐 100인 이상, 100인 미만인데 10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직전 월소득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소득이 반영이 되죠. 100인 미만 같은 경우에도 뭐 1년 전이기 때문에 그나마 최선의 이 최고 가까운 소득이 반영이 되는데 왜 지금 지역 가입자들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좀 이번 거에 반발을 하냐면 지역 가입자분들 건보료 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년 전 소득이 나의 건보료 내는 거에 그 기준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건보료가 내는 건 2019년에 얼마를 벌었고 2019년 때에 나의 이 재무 상황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코로나19가 2020년 1월부터 시작이 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힘들기는 2020년에 힘들었는데 네. 장사가 잘 됐던 2019년 소득에 그렇죠. 이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좀 억울한 측면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 이런 점들도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로 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지금 어려운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영업자들 중에는 사실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집합금지 있었잖아요. 네. 영업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 2019년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거치면서 지금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정말 당장 이 지원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저도 2019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저도 괜찮았어요. 작년 올해 망했어요. 예. 네, 그런 어려움들이 아마 훨씬 더 큰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진짜 답답하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항의가 많이 나오니까 당국에서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소득을 반영하겠다, 최근의 현황을 반영하겠다라고 해서 실은 이제 지역 가입자분들 중에서 현재 소득이나 일자리 잃었을 때는 뭐 해촉 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제 건보료를 좀 깎아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역 가입자는 거의 6월분 건보료까지를 기준으로 하겠다. 뭐 이런 방침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의 신청을 최대한 받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의 신청을 막 하게 되면 누군가는 또 상담원 고용해야 되고 그 이의 신청 받아야 되고 또 막대한 행정 비용이 또 이 상담하는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7월 8일인데 뭐 8월 초에 주겠다면서요. 뭐 이런 거 언제 다 받아서 그러게요. 예, 네. 약간 혼란스럽고. 이재용 급하시군요. 이것도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하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것도 지역 가입자하고 네. 건보료 기준을 일단 한다고 했으니까 네. 직장 가입자하고 좀 다른데 샐러리맨 분들은 철저하게 그 월급대로 건보료가 잘라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반면에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자산과 소득이 함께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게 반영이 돼 있어요. 네. 네. 뭐 집값이라든가 갖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이게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월급은 작아요. 네. 월급은 굉장히 뭐 많지는 않은데 네. 금수저인 거예요, 이분. 자산이 많다 이거. 네, 뭐 집도 막 네. 뭐 3, 40억 집이 있고 네. 또 주식도 많아가지고 막 배당금도 받고요, 네. 현금도 받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커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설명 들어보니까. 예를 한번 볼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집이 있는 1인 지역 가입자하고 수십억 원대 주택이 있는데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적은 직장 가입자. 이 둘 중에 재난지원금 누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집 있는 그렇죠. 땡! 그게 그죠. 반대로 반대로. 그만 설명 듣고도 그걸 이해를 못 하십니까? 고액 자산가인 직장 가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긴 해도 건보료를 낼 때는 네. 이 사람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은 그렇지. 건보료 기준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 때문이기도 한데 현재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소득 또 뭐 오피스텔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거 받고 막 이렇다 하더라도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현재 건보료에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많이 찾아내서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거나 한 3천만 원 받는 저런 번외 소득이 그리고 월급이랑 합치면은 이분이 사회 80% 훨씬 넘는데 네. 받게 되는 또 그런 역차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맞벌이 부부가 올린 글이 되게 이제 화제가 된 겁니다. 네. 어떻게 올렸냐면 나 전세 사는데 우리 집주인은 재난지원금 받고 우리는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네. 맞벌이 부부들 얘기도 네, 그렇게 네. 심심치 않게 들려요.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외벌이보다 소득이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육아 비용이라든지 꼭 필요한 돈 나가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제 지인을 봐도 돈을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긴 벌어요. 근데 뭐 지금 애들 육아 비용, 학원비 차 떼고 포 떼고 다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산도 별로 없는 데다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많이 속상해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이게 그 전체 총액으로 보면은 네. 버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알고 보면 그 속사정은 다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아버지 벌고 엄마 벌고 애들도 아르바이트 다 해. 그렇게 다 모이면 소득이 커질 수 있지만 실제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가 그 실제 씀씀이하고도 또 다를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요. 이게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이라는 게 얼마나 애매한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만 들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정부에서 뭐 대응책을 마련을 했나요? 일단 맞벌이 부부의 항의가 네. 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맞벌이 부부만 좀 따로 떼내서 맞벌이 부부끼리 소득 하위 한 80에서 84%까지 그러니까 최대한 맞벌이 부부들은 이제 많이 배려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침을 일단 세우고 있고요. 두 번째 앞서 말한 것처럼 월급은 적은데 네. 자산은 많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 자산과 컷오프를 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시 가격으로 한 15억 그러면 시세로 한 19억, 20억 정도의 집이거든요. 이런 집을 갖고 있는 월급이 적은 분, 또 금융소득, 뭐 이자 받고 뭐 배당, 주식 배당 받고 하는 게 2천만 원 넘는 분 중에서 월급 적은 분 같은 경우에는 월급 기준으로는 건보료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컷오프 당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보완책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앞서 또 맞벌이들을 배려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호선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4인 가구인데 부모도 벌고 자식도 벌고 근데 또 이들이 건보료가 함께 있으면 좋은데 건강보험료를 또 따로 떼어서 또 분리될 수 있죠. 이 부분도 또 억울하거든요. 이런 네, 분들은 예, 그런 분들이 또 항의가 나오고 있어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차별 논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만 하나 더 얘기할까요? 싫어. 아니 이게 그 뭐 전 해당이 안 됩니다만 주택을 가진 분들 중에 이번에 보유세를 올린다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불만이 나오냐면 보유세는 보유세대로 올리고 네. 그러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나는 재난지원금에서 또 빠질 만큼은 또 빠지고 그 세금은 올라가고 또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그래도 내가 좀 집이 있다고 나는 또 그렇다고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게 또 말이 되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네. 지금 처음 듣는 상황도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런 불만들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넘어야 될 장애물이 수두룩인데 건보료 기준 논란이 지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 재난지원금 그렇죠. 얘기할 때도 네. 똑같이 이거 논의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난해 왜 전 되풀이되는 국민 거예요? 그죠 재난지원금 그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거라는 거 다 알았었잖아요. 그러게. 근데 이미 한계에 드러난 그 건보료를 왜 1년 지난 지금 다 들고 나와가지고 이러는지 그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구별법이 없어요. 이제 소득 하위 80%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구분해내는 게 특히 건보료밖에 없고 또 하나가 네. 신속성입니다. 이거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나가야 되거든요. 아마 7월 23일, 뭐 7월 말에는 추경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네네. 그 전에 재난지원금을 확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빠른 신속성이 필요한데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는 건보료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건보료를 계속해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역설적인 게 계속 사용할 때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갖고 있는 역차별 그러니까요. 모순처럼 또 계속 나오게 네. 되는 네. 또 그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속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신속할 수가 있느냐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건보료가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단위로 매겨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가족 단위로 묶어서 다시 환산을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걸 80%를 또 나눠야 되죠. 나누게 되는데 실제 이런 상황을 다 정리해가지고 나누는 시간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또 인력 모아야 되잖아요. 또 산정한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번 거 기억해 보면요. 재난지원금 앞에 붙어있던 글자가 있었어요. 긴급 재난지원금. 맞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긴급이 끝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도 슬쩍 긴급이 없어지고 재난지원금으로 그냥 갔어요. 맞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긴급자 아예 뺐잖아요. 재난지원금 이렇게 됐잖아요. 자, 다음 거 볼게요. 네. 예, 하위 80.1%, 상위 20%는 억울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이제 여기 네 가지 논란 중에서 아마도 이 마지막 논란이 가장 또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하위 80%로 끊지 않습니까? 그럼 80.01%에 있는 그래서 80.05%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1인 가구 기준으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지금 월급 329만 원이 기준인데 한 월급 330만 원, 네. 한 월급 335만 원 받는 분들이 아깝게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80%와 80.05%가 훨씬 잘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분들이 느끼는 그런 박탈감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를테면 한 뭐 10,000원 차이 난다 그러면 그 10,000원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조금 그런데 의억울하죠. 한 230원 차이 나. 그래서 뭐 80%에서 나는 80.000000002%야. 혹은 1%야. 이러면 도대체 이 차이의 근본적인 기준을 믿을 수 있겠는가? 옆집하고 나 사이에 완전히 다른 차이를 명확하게 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배제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가지고 덜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분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정서적으로 사실 국민 정서에 좋지는 않다고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네, 하위 80.1%가 억울한 이유는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알겠고요. 그럼 네. 이제 상위 20%는 왜 억울해요? 그렇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이제 조세 구조를 보면 상위 20%가 부담하고 있는 조세 분담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런 혜택, 어차피 세금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건데 왜 우리는 배제될까? 그렇죠. 라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80.01, 02% 분들도 어마어마한 분노와 상대적 박탈감이 있겠지만 이 상위 20%가 느끼는 이분들도 또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그죠. 네. 그래서 정부가 뭐 당근으로 준비한 게 캐시백?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캐시백 정책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쓴 돈을 다시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2분기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쓴 돈하고 3분기 7월에서 9월까지 쓴 돈을 딱 비교했을 때 3분기가 2분기보다 돈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러면 쓴 돈이 10%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2분기보다 3분기에 100만 원을 더 썼다. 그 100만 원 10% 얼마예요? 10만 원을 더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걸 돌려받으려면 써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쵸.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돈을 좀 팡팡 쓰려면 기본적으로 고소득자, 돈이 있는 분들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게 처음 나왔을 때 무슨 논란, 추측이 있었냐면 하위 80%로 끊고 이제 상위 20%가 박탈감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게는 배려를 저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하려고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어쨌든 소비 여력은 상위 20%가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그런 판단 때문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잠깐 또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게 들어도 이게 뭔지 모르기 잘 어렵고요. 저 사용 대상도 이제 뭐 또 바뀔 것 같아요. 계속 네. 뭐 온라인을 못 쓴다고 했다가 이건 또 반영한다고 했다가 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소득층한테 캐시백이 위안이 될까요? 아니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뭐 자동차 사는 거, 가전제품 안 됩니다.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식당 같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그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막 나와요. 그럼 시장에서 국밥 100만 원어치 사 먹어야 됩니까?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캐시백과 관련된 게 전체 내가 쓴 금액의 10%가 아니에요. 더 쓴 금액에 대한 10%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10만 원 받으려면 100만 원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만 원 받겠다고 그러면 이 90만 원에 대한 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 쓸 돈도 없지만 그렇죠. 실제 이 90만 원을 다 쓸까? 그냥 가중은행이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계산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박수름 씨가 한 건 아니죠. 아니 그래서 이 캐시백 복잡하고 어렵고 네. 하지 말고 그냥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건 지난해에도 반복됐던 상황이잖아요. 기사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네. 작년 때 그러니까. 나왔던 기사를 그럼요. 그냥 컨트롤 네. V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왜 매번 이런 똑같은 논란을 나오고 똑같은 갈등, 뭐 똑같은 걸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냥 다 하지 말고 전 국민으로 가자라는 그런 맞습니다. 주장도 큰 힘을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근데 지난번에 저도 받아봤지만 네. 저 받았을 때 재벌 누구하고 저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기분 좀 안 좋죠? 아니 나쁘지 않았어요. 저 사람 저 사람이나 나나 뭐 같네.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글쎄 전 국민한테 지급되는 걸로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이제 모두의 아직 확정된 이안이 확정된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아직도 여당에서는 전 국민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여기에는 민간 전문가들도 많이 와서 회의를 좀 했다라고 네네. 하는데 전 국민으로 가자는 의견이 굉장히 높았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서 경우에 따라서 어쩌면 또 제가 갈 수도 굉장히 있다? 심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갈 갈 가능성도 수도 있다? 남아있다. 하위 80%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 국민 가고 그 기부할 사람 기부하고 이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작년에 이미 우리가 해봤잖아요. 맞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형평성 논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 80%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줄겠어요? 그러면 70%면 아니면 90%면 그렇지. 불만이 줄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100%를 다 준다. 그러면 또 얘기 나옵니다. 네. 선별이냐?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할 거냐 얘기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작년에 했던 거 한 번 더 해도 문제겠지만 그래도 그게 좀 덜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다 빚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작년에 긴급재난지원금도 아직까지 소비 효과를 정확하게는 이제 분석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하는 건 하는 거고요. 이후가 이게 정말 내수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후 분석도 분명히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진짜 원칙 기준 마련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선택이냐 보편이냐 3차 때 또 하게 될 때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미국식은 일단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액수가 달라요. 네, 그래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받는 분 중에서는 못 받는 분은 없는 거죠. 네. 액수가 좀 다르긴 한데 뭐 이런 방식도 있겠고 네. 세 번째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건데요. 일단 다 줘요. 네. 다 주고 연말이든 내년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낼 때 그때 소득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환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억울한 건 없죠. 이게 덜 반영한다, 건보료가 뭐 2년 전이다 이런 논란은 없으니까 다 주고 사후에 소득순으로 세금으로 돌려받고 뭐 이런 아이디어도 함께 나옵니다. 아니, 이게 좋은 의미로 하는 건데 네. 사실 주고도 욕먹으면 정말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요. 뭐든지 모두가 만족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교통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놨잖아. 그러면 그 뽑아놓은 그분들이 교통정리를 좀 잘해주면. 그렇죠. 근데 자꾸 뭘 하려면 간을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만들고 분란이 생기는데 나중에 또 그냥 해버려. 그러니까 더 불만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이 보이는 경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방송인 박수림 씨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먼저 첫 번째는요. 손자 인생 망칠까봐 이 조현병 딸 살해한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난 4월이죠. 70대 아버지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40대 딸을 살해한 사건. 네. 이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얘기 염건영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난 4월 20일 그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70대 남성이 자택에서 함께 살고 있던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에 근처 야산에 딸의 시신을 묻으려고 했는데요. 힘이 붙여갖고 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당시에 이후에 그 다음 날에 경찰에 자고 있던 딸이 갑자기 사망한 것 같다 신고를 하셨고요. 경찰이 이걸 이상하게 여기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딸을 살해한 이유가 손자를 위해서였다고요? 네, 40대 딸이 당시에 이제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증세가 좀 심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지금 이 살해하신 아버지와 그 부인이 나이가 좀 보령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면 남아있는 딸이 그 손자를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를 좀 괴롭히지 않을까 이게 두려웠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에 딸의 상태가 좀 심각했었나 봐요. 네, 2013년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요. 네. 병세가 심해지니까 이제 친정 부모하고 같이 5년 동안 살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힘이 붙이신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네, 딸과 손자를 같이 둘 수 없어서 딸을 살해했다.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일이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마 사건, 사고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만 최근 한 몇 년 들어서 조현병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해 5월 같은 경우에도 60대 여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직장까지 그만두고서 23년간 이 딸을 돌봤던 겁니다. 근데 이제 딸 상태가 이 조현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점점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비극적인 선택을 한 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23년 동안 돌봤다니까 힘들긴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이게 진행성 질환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이 점점 치매가 진행되면서 그 가족이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조현병과 관련된 거는 그 경과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건 역시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정도로 지속적으로 좀 안 좋아지게 되는 예후가 좋지 않은 병이 조현병인데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딸이 중학교 시절에 조현병을 앓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 딸을 돌보기 위해서 퇴직을 했고 굉장히 정성껏 알뜰살뜰히 딸을 살폈는데 문제는 이 직장을 그만뒀던 이유가 다른 가족이 이 딸을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 이 가족이 함께 돌본다 하더라도 이 병세를 잡는다는 게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반복적으로 욕설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가출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도달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먼저 갈까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내가 가고 나면 이 딸을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다가 결국은 이 딸에게 해서는 안 될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이 여성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4년이었는데 1년 감염이 됐는데 이게 좀 뭐랄까요? 좀 형량이 비교적 살인이라는 혐의에 비해서는 좀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살인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친족간 살인 같은 경우는 네.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많이 그렇죠. 나옵니다. 오. 근데 1심에서도 이례적으로 4년이 나왔고 그다음에 2심에서는 이제 3년으로 감경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재판부에서 이제 혼을 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그 딸이 아프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인격체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다. 이렇게 혼을 냈고요. 다만 혼자 이제 그 병이 있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그리고 장기간 동안 이제 치료와 요양을 지원하면서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부분을 좀 참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3년으로 감경된 내용입니다. 조현병 환자의 가족이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이번만이 아니고 네. 저도 이제 몇 번 이런 사건 사고를 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일단은 최근에 그 정신건강과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강제 입원 절차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요양과 보호를 해야 되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설령 강제 입원이 좀 쉬워진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뭐가 좀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걸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치매에 놓인 요양보호와 관련돼서 이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치매 노인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파견이나 그다음에 가족 내 치료를 하는 시스템들이 잘 돼 있는데요. 지금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전문가들이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치매 가족 휴가제 아마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정도로 시스템이 이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 그 환자에 대한 여러 의료적 지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없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치매 환자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옆에서 거의 24시간 지켜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 경제생활 굉장히 제한되죠. 사회생활 굉장히 제한되는 데다가 정신장애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크고 그 여러 정신적인 상황이 복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 관련된 여러 돌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여러 다른 외부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이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이 이제 내가 손을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환자도 이 가족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24시 두 번째는요. 노예가 된 피해자들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유난히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가스라이팅이라는 건데 연예계에서 많이 이게 들리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더 자주 들리는 단어이기도 한데 우선 이게 뭔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이제 심리적인 그 조정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정을 해갖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렇게 학대하는 단계로 넘어가고요.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까지도 전부 다 컨트롤을 해가지고 범죄 피해를 상습적으로 입히는 경우를 저희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어디서 유래가 된 거예요? 아마 연극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가스등이라고 하는 영국 그 작가가 썼던 그 패트릭 해밀턴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1938년에 쓴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보면 실제 부부가 나오고 이 남편이 그때 당시 옛날엔 가스등을 사용을 했잖아요. 이 가스등을 약간 집안에서 어둡게 일부러 해놓은 다음에 아내가 아니 여보 집안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둡긴 뭘 어두워 그건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그 판단을 의심하게끔 하고 또
남편에게 또 그 상대에게 의존하게끔 만들어서 결국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일종의 정신적 학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흔히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전에는 가스등 효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용어는 생소할지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가스라이팅은 흔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다른 좀 쉬운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신세뇌, 일상세뇌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은데요. 실제 가장 가스라이팅 효과가 많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건 네 잘못이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너 또 잘못했니? 반복적으로 이렇게 듣는 이야기들.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보다. 동일한 이야기를 3번만 들어도 스스로 판단이 헛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다가 흔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파트로 매주를 쓴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에이 말이 돼? 그러다가 3명 이상이 야 팥은 매주로 쓰는 거야.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그런가? 이런 판단이 들게 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통제되고 조종되는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단어들, 어떤 말들이 반복적으로 내게 다가오면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게 누군가를 통제하고 조종한다는 상황이 부정적으로 사용되게 된다면 정신적으로 조종당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정신을 완벽히 장악하는 거잖아요. 네네. 특히 최근에는 이 가스라이팅 범죄가 또 많이 늘어나면서 심각성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지난달 참 많은 이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이것도 이제 가스라이팅 범죄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고요. 일단 사건 개요를 보면 지난달 13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발견된 내용이 좀 엽기적인데요.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로 시신이 발견됐고요. 나체 상태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이없는 거는 성인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34kg의 몸무게밖에 안 나기 때문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보였고요. 특히 이제 구타나 학대 흔적이 많이 발견돼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근데 그 숨진 박 씨를 그렇게 만든 이들의 정체 그게 더욱 충격적이었다면서요? 네, 그 같이 살고 있던 이제 동기 동창입니다. 2명인데 안모 씨하고 김모 씨인데 20대고요. 이분들이 이제 휴대전화로 저희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더니 거기 이제 학대한 정황이 무더기로 발견이 됩니다. 속옷 차림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내뱉는 장면도 있었고요. 성적인 묘사 행위 등이 담긴 동영상도 촬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면서 금품을 갈취하고 오피스텔에 감금, 잔혹하게 학대한 끝에 목숨까지 앗아간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친구 사이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이 계기가 있었나요? 계기가 뭘까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피해자하고 그다음 피의자 중에 이제 한 명이 원래 대구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나머지 피의자 한 명하고는 잘 모르는 사이였었는데 이 피해자가 같이 살고 있던 강남의 한 빌라에 가서 이제 놀러 간 겁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피해자가 그 집에 갔다가 실수로 그 친구 김 씨가 있었는데 그 김 씨의 노트북에다 콜라를 쏟은 거예요. 그럼 이제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났는데 이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내 컴퓨터 내 노트북 고장 낸 거 그거 갚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니네 부모한테 얘기해가지고 너 이거 반드시 갚도록 하고 이 피해에 대해서 너는 몇 배를 갚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수리를 한다는 게 명목이 됐었는데 이걸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 피해자 명의로 해서 휴대폰을 또 개통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상하죠? 거기다 소액결제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판매하기도 해서 총 600만 원을 갈취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폭행을 반복적으로 일삼았다 그래요. 아니 근데 저 피해자가 이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해 11월경에 박 씨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병을 훔치다가 경찰에 이제 신고가 됐거든요. 근데
초겨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소매 차림에 덜덜덜 떨고 있었고요. 네. 폭행 흔적도 있고 해서 경찰이 이제 보호자가 누구냐 물어봤답니다. 네. 그랬더니 대구에 계신 부모님이 계시니까 글로 아버지께 이제 인계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이상함을 보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전치 6주의 골전상 진단을 받았고요. 네. 이걸로 이제 화가 나신 부모님이 이제 그 상해 혐의로 친구들을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때 일이 다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 건데 이 피해자가 다시 오피스텔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앙심을 품은 거죠. 이제 본인들을 고소를 하니까 네. 너 우리가 잘해준 친구인데 왜 고소를 했냐 이래가지고 대구까지 직접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 친구를 다시 서울로 사실상 납치를 한 거죠. 그러면 데리고 이게 와요. 납치가 오. 되는 거 아니에요? 납치까지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납치라고 보기도 애매한 게 낮 시간대에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납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까 우리 주제가 좀 가스라이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순순히 가자 하니까 그냥 따라가지 않았냐. 겁에 질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이것도 무기력하게 이제 가스라이팅인 제압된 거죠. 상황. 네. 그렇죠. 정신을 장악한 상황인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 피해자들이 다시 서울로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온 게 왜 고소했냐? 이거 화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한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상대방을 지배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항하거나 반박을 하는 경우에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학대나 폭력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수중 안에 좀 포획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획 단계로 서울로 끌려가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한테 고소 취하를 요구했고 네. 이 피해자는 겁에 질린 나머지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고소 취하를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고소치하를 강권한 거죠. 그걸 안 하면 가만히 안 내버리겠다고 협박을 당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소환을 요구하자 소환에 자꾸 불응을 하고요. 네. 차일피일 미루면서 심지어는 경찰관한테 고소치하 의사를 밝히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본인 의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 이후로 6월 13일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그 사이에는 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 이게 알려진 바로는 지금 CCTV가 발견된 게 있는데요. 이 6월 1일 날, 13일 날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전에 6월 1일 날 마포 쪽에 있는 빌라로 이제 이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사를 하는 CCTV에 담긴 장면을 봤더니 이 피해자가 성인 남성이잖아요. 20대 가장 건강할 때인데 걷지도 못할 상태의 몸 상태가 CCTV에 보일 정도라면 네. 그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서울로 다시 올라온 그 3월이라고 그랬나요? 네네. 그때 이후로 계속 그 오피스텔에 감금당해서 폭행당하고 학대당하고 네. 이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알려진 바로는 우리가 6월 1일 말씀드렸던 그 CCTV 이제 네. 이사를 간 날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 이 피해자가 문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네. 그 안에서는 아마 피해자가 묶여 있었던 걸로 손이 묶여 있었던 걸로 네. 판단되는 도구도 발견이 됐고요. 아마 그 감금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 정신적으로 학대도 받고 이게 이런 모든 과정들이 휴대전화 영상에 이게 다 포착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피해자가 사망 닷새 전부터 호흡이 거칠어지고 생리현상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이미 위급성을 알려주는 건데 이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를 하고 네. 폭력을 지속했던 거죠. 네, 결국 이 피해자가 오피스텔 화장실 바닥에서 몸무게 34kg, 그러니까 정말 마른 거죠. 이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네, 현재 그 재판에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난 22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근데 혐의 내용이 좀 세게 좀 들어간 게 원래는 살인죄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해서 좀 처벌을 높게 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상에 보복 살인죄로 예. 송치한 내용입니다. 예. 일반적인 살인에 비해서 기본 형량이 2배 정도 높기 네. 때문에 중형이 선고를 할 거로 네. 보입니다. 네. 아니 근데 안타까운 게 그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피해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중간중간 단계가 있었어요. 네. 경찰에도 갔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죽음까지는 안 갔을 텐데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일용직 노동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들에게 도움을 좀 청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일반적으로 제가 임상상으로 본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자기의 동선에 대해서 가스라이터한테 다 공개를 합니다. 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몇 시에 퇴근하고 어디 갈 것이고 얼마를 벌었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조금이라도 보고를 안 하게 되면 구타나 가혹이나 학대행위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피해자도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교류는 했지만 이들한테 통제를 당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별 의미는 없었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뻔하죠. 그리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대구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서울에서 찾아온 피의자들을 만나서 다시 또 설득을 당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심리 상태도 굉장히 어려웠고 뭔가 불편했고 겁에 질린 거죠.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포획 단계에서의 안정감을 느끼는 게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또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안정감을 느껴요. 그렇죠. 포획 왜 때문에. 그러냐면 저들한테 통제를 받는 순간에 내가 이들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계속 공격 문자가 오고 가만히 안 내버려두겠다고 협박이 오는데 네. 포획당한 상태에서는 그런 협박이나 정신적 공격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맞으면 끝나니까요. 네. 그래서 도저히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포획 단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극도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와 피의자가 고등학교 동창 관계, 뭐 친구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건 사실 친구는 아니죠. 아니죠. 아우, 친구 고등학교 아니죠. 때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제가 볼 때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셔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셔틀과 같이 자기의 종으로 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사회에 나와서도 이들하고 인연을 끊지 못한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극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이요. 피의자들이 전과도 없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술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이 평범한 대학생들이 도대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또 피해자를 괴롭혔는지 그리고 앞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체격이 굉장히 좀 왜소했거든요. 네. 일단 가스라이터들이 보면 그러니까 악마성이 있거나 뭐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주변 사람 중에 포획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학대를 하고 지배를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상황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도로 착한 척하면서 과거에 엠번방의 조주빈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상 사회봉사 열심히 하고 건실한 청년인 걸 보여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가스라이터들도 대부분이 이와 같이 평범한 삶을 누리면서 누구한테 공격을 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가 나왔을 텐데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된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구원을 요청을 하려고 해도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저들이 또 어떻게 공격을 할지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별도의 심리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수사에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참 이와 비슷한 문제,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전남 화순에서 일어난 이 노예 PC방 사건 같은 경우도 이 가해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일이에요? 이거는 이 사건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요. 이 한 PC방 업주가 20대 사회초년생 여러 명이었습니다. 네. 여러 명을 감금하고 노예처럼 부렸던 사건인데 그 과정이 2018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2년 8개월간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이 20대 6명을 감금하고 또 일도 시키고 폭행하고 협박을 했는데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건 뭐 당연히 수십 차례고요. 키우는 개의 대변까지 먹게 했다는 너무 충격적인 일인데 이 부모들 중에 한 사람이 이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 이 사건이 드러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니 20대 청년 6명이 적게는 6개월에서 많게는 5년까지 이렇게 감금돼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건데 아니 어쩌다가 20대 청년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청년들이 처음에 취지는 뭐였냐면 일자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그때 PC방 업주였던 이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PC방 동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나도 사업을 하고 너도 사업을 하니까 니네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가짜 차용증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덫이 되고 이게 빌미가 돼서 이 피해자들이 진술한 바에 따르자면 이 PC방 업주가 이 차용증을 빌미로 해서 무단 결근을 한다. 하루에 2천만 원 배상.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하루에 일도 15시간에서 16시간에 걸쳐서 일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요구했던 매출을 올리지 못한다. 무자비한 구타와 폭언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해자의 집에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한 명도 아니고 20대 6명이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중에 뭐 탈출을 한다거나 뭐 신고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게 또 참 그러네요.
이게 그 가스라이팅이 대개는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일종 일상 쇠뇌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집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특별히 집단 감시가 상호 감시 체제로 들어가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크거나 혹은 절실함이 클 경우에는 사실상 이 통제가 생각보다 오히려 한 사람 다루는 것 똑같이 쉽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피해자들끼리 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숙소하고 PC방에 감시 체제를 딱 만들었는데 일단 CCTV를 다 설치를 한 상태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근무자가 5분 이상 한 카운터에 있다. 아니면 뭐 CCTV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상호 간에 바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한 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확인 제대로 안 했다. 보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구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이것도 확실히 가스라이팅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전형적으로 그 사이비 종교나 그다음에 불법 합수 다단계 같은 경우가 가스라이팅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 피해자들 여론을 집단으로 몰아놓고 그 과정에서 좀 편익적으로 상호 감지를 시키는 집단적 가스라이팅 현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친모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네. 아마 지난 여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세 자매가 친모를 폭행해서 살인했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 그때 있었던 사이에 개입했던 사람이 있는데 무속인이었죠. 네. 그 세 자매가 한 무속인에게 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사건인데요. 이 세 자매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었던 이 무속인이 세 자매를 이용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니네가 원래 좋은 집안에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엄마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 거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삶을 이 상황까지 오도록 계속 부추겼던 거죠. 아니 그 세 명 한 명도 아니고 무속인의 말을 듣고 어머니를 그렇게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 가스라이팅 범죄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이게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 의존성이 강하고요. 네. 두 번째는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하고 관계가 원만하긴 하지만 그 가족들도 개입을 잘 안 하는 경우에 가스라이팅 피해를 많이 입게 돼 있고요. 네. 가해자들 속성을 보면 소시오패스라고 하시잖아요. 네, 네.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들이 많고요. 네. 특히 이 사건들 다 동일한 건데 이중인격을 보이면서 사회적으로는 착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는 주변에 쓴소리하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너 그 사람하고 자꾸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장기간 최소한 한 2, 3일 정도 격리를 하면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걸 인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사건 사고 24시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아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게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진짜 많이 오던데 어제 네. 서울도 와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네, 왔죠.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 예보 나와 있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이 비로 인한 피해가 심합니다. 오늘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